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명상과 지구 시민 정신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공계 쪽 과학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융합생명과학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이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제 과학자의 눈으로 보는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명상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지구 시민 정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는 이세돌이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저의 가족들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하다가 인간을 그때 사실 이겼으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발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요즘에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암 진단 정확도가 96%로 전문의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얼마 전에도 다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뭐 뼈가 이렇게 부러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제가 봐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이런 진단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수술을 해야 되거나 정밀한 그런 작업에는 의사 선생님이 매우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그냥 사진을 보고 무엇인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정상과 조금 다른 면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정도는 충분히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꽤 많은 병원들이 이런 인공지능 왓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2016년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한계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일단 2016년도에는 한 2개의 병원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17년도에도 꽤 많은 병원들이 도입을 했다가 2018년도에는 도입을 한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그러니까 또는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이 없어질 정도로 약간 위협을 느꼈던 이런 인공지능의 한계점은 무엇일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암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치료법이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고 위암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한 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암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일 뿐 이것이 어떤 진단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이런 이제 뭔가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은 이 프로그램을 쓰는 그 돈은 계속 내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로부터 어떤 수가를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계점이라든지 우려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인공지능 변호사가 또 탄생했다고 해서 막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뉴욕에서 첫 인공지능 변호사가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100만 건의 분량의 법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승소할 확률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고 생각해보면 또 한편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것을 이제 판단을 내리거나 할 때 그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문서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보나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승소를 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막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뭔가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해가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살인의 고의가 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공통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단순하고 서류적인 데이터를 그냥 분석하면 되는 그런 작업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데요. 이 피고인에게 살인을 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약간 인간적인 문제죠. 또는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라든지 이제 인간 고유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물론 이제 객관적인 것도 포함을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대체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따라잡지 못하는 어떤 뭔가가 있네? 라는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굉장히 땅이 넓은 그런 나라들은 이미 이게 상용화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땅이 좁거나 아니면 차량이 많거나 이런 데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차가 가는데 물론 약간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여기 차 앞에는 여러 명들이 차길을 지나가고 있고 이 갓길 쪽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가 그냥 직진을 하면 여러 명이 사망을 하는데 바꾸면 한 명만 사망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사람이 있는데 직진을 하면은 한 명이 사망하는데 방향을 바꾸면 운전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직진을 하면 여러 명이 사망하는데 방향을 바꾸면 운전자가 사망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과학적이고 그냥 이공계적이고 그런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우리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지금 필요한데요. 보통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이 이제 책임을 지거나 하는데 여기는 지금 운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예를 들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을
제조를 한 사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뭔가 통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신사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차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객이 책임을 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막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은 사실은 그런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일단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기술부터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게 그냥 기술만 막 개발이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한 이제 중국에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예를 들어 시험관 아기를 만들거나 할 때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과학자가 그거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는 빼고, 그다음에 좋은 유전자는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학회에서 막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를 해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어떤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막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떠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죠. 융합의 시대고, 이공계에서도 인문학과 융합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뭐 인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더욱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장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앞에는 사실은 어떤 그 하드웨어라고 하죠.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덜 와닿는데요. 인간의 장기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우리 몸하고 가까우니까요.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간의 장기도 자동화 시스템인가? 라는 어떠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먹고 싶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싶게 되고, 뭔가 병이 걸리고 싶지 않아도 병에 걸리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지로만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컨트롤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인간의 장기도 사실은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의지로 이거를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니라 피가 알아서 돌고 심장이 계속 박동을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인간의 장기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장기 하나하나를 붙여서 어떠한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 뭐 약물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약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인간이 시험적으로 먹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칩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약물이 흡수되는 거를 비슷하게 만든 칩, 그 다음에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비슷하게 만든 칩,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을 모사한 칩,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어떤 약물을 먹게 되면 사람 몸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라는 것을 이제 모방해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까지 보여지는 기술은
요 정도도 사실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일단은 유용하고 이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 그런 면들을 부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위험한 거 잘 모르고 그냥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인공 조직이라든지 인공 장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물리적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인공 조직이나 인공 장기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시금치 잎인데요. 시금치 안에 있는 그 식물 세포들을 다 빼내고 그리고 동물 세포들을 식물 세포 대신에 넣습니다. 그리고 잎에 있는 이런 이제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시면은 사람의 혈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동물 세포에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는 시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장기들은 다 만들고 있는데 인공귀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그래 만약에 심장을 다쳤는데 심장을 밖에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식을 하면 그러면 내가 더 삶도 연장을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이제 그 장기 같은 것을 이식하려면은 너무 그 수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인간이 뇌까지도 만들 수 있다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굉장히 작은 뇌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뇌의 모양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들은 과학자가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개발이 돼 있고 이게 나중에 가면 얼마나 또 위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냥 과학자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토론의 장이 조금씩 열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심장, 혈관, 피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다 개발이 되었고 미국의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죽은 돼지의 뇌세포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미니 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뇌 연구가 급진전함에 따라 윤리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공지능 하면 로봇의 모양이라든지 자율적으로 뭔가 하는 거라든지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면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 단위가 되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여러 가지 영화가 나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요. 뭐 아이들 그 영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인공지능 영화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늘 이게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사람 모양하고 똑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사람하고 같게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사실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들에서도 보면은 뭔가 이제 모양만이 아니라 어떤 인공적인 의식을 가지는
그런 로봇이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그 로봇이 가지는 어떤 권리라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로봇은 어떤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아니면 그 권리를 만든 사람이 가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진 컴퓨터가 누군가의 소유물로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제 특히 애매하죠. 만든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의식을 법적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공의식은 아직 연구 단계고 윤리적인 문제는 아직 논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에서만 다뤄질 뿐이죠.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간지능 또는 자연지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뒤에서 이제 명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일단 보시면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이게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많이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로봇하고 나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판단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은 로봇이 다 대체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고등 감각 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인 오감을 통하지 않고 그 이상의 감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등 감각 인지 중에 크게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직관력이나 통찰력, 그리고 창의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로봇은 일종의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봇이 어떤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에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직관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이 된 대로만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내가 일로 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직관력은 인간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분석해서 얻는 어떤 결과 말고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쌓이다 보면은 이러한 어떠한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얻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깨우쳐가고 있구나, 뭐 이런 통찰력 같은 것들은 로봇이 스스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봇은 입력해준 대로만 나올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정보를 창조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창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창의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직관력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은요, 직관력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약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인간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직관력,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서 직관력을 가지게 됐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인문학적인 책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직관력이라는 것은 직감과 감정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적인 특성과 인성을 개발해서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뭔가 영적인 특성,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떤 느낌이나 감으로 알아내는 그러한 특성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직관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직관적인 지능을 발휘하면 근원적인 힘인 인간 내면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그 결과 통찰력과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고유한 능력인 창의력 보시면요. 창조성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의식적이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인 통찰에 힘입어서 발휘가 되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뭔가 무의식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무의식적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런 과학적인 그런 시대에 오히려 이런 영적인 특성 아니면 무의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찰력에 대해서 보시면요. 통찰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통찰의 기술부터 해서 부자의 통찰력 이런 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EO의 최고 덕목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단력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통찰력이라는 것은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통찰이란 단어는 뿌리부터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살피는 것을 의미하고요. 깊이 보고 근원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건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정보에 입력되는 것, 그 다음에 실행하라고 하는 것만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런 근원이라든지 뭔가 문제의 원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찰력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학의 시대에 이런 명상의 중요성이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서양에서 이 명상에 대한 부문은 더 크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양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로 이룩한 과학의 바탕 위에 동양의 명상을 가져가서 어떻게 응용할지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명상이 개인의 고통을 어떻게 줄여주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명상 열풍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양의 어떠한 문화라든지라는 것들은 보통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도 증명이 되고 보여지고 논리적이고 이러는 것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러한 문화랑은 굉장히 다른 문화죠. 이 명상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떤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풍요롭게 살고 하는데 정신적으로는 뭔가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그다음에 일의 효율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그런 명상법을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최근 뉴욕에 굉장히 특이한 버스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 비타임이라는 이름의 버스인데요. 여기는 명상 수업을 위한 버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뉴욕에 많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하는 금융 쪽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우울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버스가 돌아다니면 중간에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와서 여기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명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명상 코치 마인드 리프레시라는 그러한 그런 장치도 개발을 해가지고 명상 시간을 알려주고 명상을 할 때 뭐 음악이 나온다든지 멘트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명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400개 이상의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TV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족에 맞춰서 뭐 아빠의 연령대, 엄마에 맞는 거,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그런 명상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놀랬던 게 캐나다의 사람들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보통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옷이 요가복이고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요가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다가 요가 매트를 꽂고 다녀요. 물병 항상 늘 들고 다니고 요가 매트를 꽂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요가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에 요가 클래스가 학교에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점심시간마다 요가 클래스가 각 건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점심을 과하게 안 먹고 빠르게 먹거든요. 밥을 빨리 먹고 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요가 클래스를 하면서 한국에서 하는 이제 우리식의 그런 요가와 어떤 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보고 했었는데 아주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사실 스트레칭하고 아주 간단한 명상이나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도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러한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냥 정말 생활화된 사람들은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회사에서도 혼자서 명상하고 그리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회사들에서도 이런 명상 클래스가 늘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그런 클래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실은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명상의 과학화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저도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나왔지만 카이스트는 굉장히 이공계적인 머리들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거나 뭔가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키우거나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카이스트의 명상과학연구소라는 명상을 과학화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이 카이스트가 설립한 명상과학연구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융합 연구를 하려고 하는 곳인데요. 뇌과학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한 그런 기계, 그리고 인문사회학부 이런 것들
이게 다 포괄해가지고 타 학과들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명상의 효과와 심리학과의 관계, 명상 수행에 의한 뇌 연구 등을 심층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스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에서 학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이신데 굉장히 그런 이공계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융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면 정말 놀라운 게 우리보다 더 명상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거를 보고서 한국에서도 정말 이걸 융합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스님께서 이 카이스트에다 이 연구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감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어떤 로봇이었는데 그것이 그거의 목적이 뭔가 공격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연구가 개발이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떤 윤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과학자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정부라든지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과학자 자신이 이 연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아직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그 중국 연구자처럼 자기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그 아주 깊이는 정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 자신이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감형 창의적 인재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인류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그러한 업적을 쌓고 싶고 그런 것들을 막 외부에 알리고 싶지만 그래도 뭔가 인류의 문제가 됐거나 할 때는 이 연구를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 또는 내 자신이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이스트에서 아마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러한 공감 능력, 그다음에 통찰력 같은 거, 창의력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연구소하고 합작해서 좀 이공계 그 연구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글이나 인텔 등 이제 굉장히 큰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명상을 도입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어서 사실은 또 이러한 이제 그 업무 효율 때문에 이런 명상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명상을 과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흐름을 보면은요, 명상의 효과에 대한 그런 검증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는 명상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에 굉장히 집중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명상은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근심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뇌 구조나 유전자 표현을 변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거 다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고통을 덜어주고 부작용이 없고 결과적으로는요. 부작용이 없고 일단 시도하면 결과를 보게 되는 게 명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학원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고 외국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명상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 명상의 효과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효과에서 명상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뭔가 예를 들면은 뇌에 사진을 찍었는데 명상을 안 하는 사람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하고 뇌 사진을 비교를 했더니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뭔가 창의력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어떤 그 대뇌 피질의 일부 부분이 더 발달이 돼 있다거나 뭐 어떤 영역이 더 활성화가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뇌하고 몸의 어떤 부분이 연관이 되었길래 명상을 하거나 하면 신체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BHP 같은 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뭐 뇌나 이런 데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왜 어떤 부분이 팔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원해지는지 뭐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명상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쪽으로 이제는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명상이 그냥 이렇게 해보면 좋고 하는 이제 경험적인 거에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사실 연구소가 그 명상과학 연구소가 생겼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데요. 이제 제가 그 석박사를 할 때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융합학과가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처음에는 바이오시스템학과에서 나중에 바이오 및 뇌공학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융합 연구를 처음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원래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같이 하는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은 기계공학, 전자공학, 뭐 컴퓨터공학 이런 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뭔가를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4년만 사실은 떨어져서 각자의 전공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또는 그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예를 들어 몸을 기계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은 심장은 왜 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별로 가지지 않아요. 그냥 심장은 늘 뛰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은 늘 순환해. 피는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계공학자들은 왜 심장이 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혈액이 어떻게 모세관 끝까지 갈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심장이 뭐 1분에 몇 번 뛰어야지 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생물학자들이 답을 못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계공학자들한테는 생물학자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그런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계로 심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다른 거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생물학자들이 어떤 이제 조언을 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융합이 이루어지려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같이 막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카이스트에서 그 학과가 처음 생기면서 그다음부터 다른 학교에도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융합학과라고 하면은 별로 생소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죠. 그렇다면 이 명상과학연구소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우수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연구소도 우리나라에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연구소가 생기고 명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명상에 대한 붐도 더 일 것이고 지금 외국 사람들이 명상을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열심히 생활화하면서 하듯이 우리나라도 아마 예전에 이제 알고 있던 그 명상을 더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원리가 들어간 그런 명상들을 사람들이 더 접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양에서 하는 그런 명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명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왜 명상을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게 명상의 참된 목적이다.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마음속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단기간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구글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일의 효율을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더 깊이 있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욕심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일로부터 해방을 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인 거죠.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은 기존에 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른 어떤 명상,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그 흥미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더 본질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서양에도 명상이 굉장히 많고 한데 어떤 명상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서양에서 명상을 하면 그냥 고요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한테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어떤 원리라든지 그런 것은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한 어떤 시간을 가질 뿐이지.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뇌교육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브레인 에듀케이션 시스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뇌교육 명상에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뇌 감각을 깨우고 두 번째는 뇌를 유연화하고 그다음 뇌를 정화하고 통합하고 뇌 주인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은 사실 일의 효율을 얻거나 아니면은 직관력을 향상시키거나 창의력을 높이거나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냥 서양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직관력, 창의력, 통찰력은 사실 명상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 보니까 직관력이 좀 더 개발이 되고 나는 그냥 나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명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없애고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걸 어떤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을 싹 지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라보니까 내가 왜 이쪽 방향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은 깨우치는 거죠. 깨치면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명상을 하는 과정, 그리고 계속된 그런 경험 가운데서 이런 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상에 있어서 원리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뇌교육 명상을 외국에다가 이렇게 전하거나 할 때 정확한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냥 얕은 수준에서의 명상이었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명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보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명상하고의 좀 차이라고 보신다면 여러 가지 그냥 뇌 감각을 깨우고 유연하고 정화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뇌를 통합하고 뇌 주인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자신을 지우고 마음을 놓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 있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뇌를 무엇이랑 통합을 하고 뇌에 어떻게 주인이 되는 것이지? 라는 거의 문제는 그냥 가만히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얕은 수준의 명상이지 않을까. 뭔가 조금 더 큰 어떠한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꿈과 비전을 두고 있어야지 이런 명상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늘 생각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 있을 것인데요. 그러한 비전을 두고 명상을 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런 비전이 내가 돈을 잘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비전,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명상을 한 다음에 효과도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뭔가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인 명상하고 지금 이제 우리 선도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명상이나 이런 거하고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보시면 이 지구 시민 정신, 세계 시민 정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즈니스계에서 이런 정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탐스라는 신발이 있는데 이 신발들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신고 요즘에 연세 있으신 분들도 편해가지고 많이 신으시는데
이거를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이 회사에서 아이들한테 기부를 합니다. 내가 신발을 사면서 누군가에게 동시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신발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러쉬라는 화장품 그 회사가 있습니다. 또 젊은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러쉬에서는 또 무엇을 하냐면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던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쥐를 가지고 실험하니까 그 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 똑같은 실험을 하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동물 실험을 절대 하지 않고 화장품 그 테스트를 할 때 있어서 그리고 뭔가 이제 용기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재활용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장품 회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만 이득이 되는 내가 그냥 돈을 버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도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참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미국에서 제가 그 황칠 나무 수액에서 얻은 어떤 아주 효과가 좋은 나노 입자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미백 효과가 좋은데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서 갔는데 시장 조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하냐면 우리 제품이 이건데 살래요 말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어떤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지 뭐 지금까지 화장품의 어떤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얻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내추럴한 성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화학 성분을 전혀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무라든지 어떤 자연으로부터 얻은 성분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그런 인공적인 그런 성분들은 아마 점점점 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회사들도 거의 그냥 그런 어떤 천연 식물이나 이런 데서 얻은 성분만 쓰고 지금 0.1% 정도의 화학 성분을 쓰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년까지는 완전히 0%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친환경적인 거, 자연적인 거 그런 것들에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시대가 되게 척박하고 막 살기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깊은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다음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이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 나와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정무역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이제 뭔가 옛날에는 아이들 그 노동시키고 막 임금 조금만 주고 이렇게 했던 임금을 착취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그렇게 임금을 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시대인 것 같으면서도 인문학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냥 어떠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건강을 위한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나만 바라보던 그런 시각에서 변화를 하면서 또 뭔가 지구 시민 정신 같은 굉장히 확산된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고도로 과학화되지만 굉장히 고도로 정신 세계에 대한 그런 문화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명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작은 나에서 큰 나로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에 이런 커넥트라는 책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더 큰 나와 만나는 명상의 힘이라는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구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해서 이런 지구시민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홍익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깨달음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화두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뭔가 차별화된 그런 면들을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보급을 한다면 지금까지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 명상의 수준을 더 뛰어넘어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영상까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